자, 조선 후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농업 발달로 분홍의 등장으로 이들의 여가 생활로 서민 문화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 빨리 가야 돼. 자, 제목을 한번 먼저 보자.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요. 여기부터. 그렇죠. 바로 실학입니다. 앞에 있는 실자는 바로 열매 실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야, 뭐야,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할 때 사실, 그 뒤에 있는 실자도 역시나 열매 실자, 같은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실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에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 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겪는 교과 과정,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내가 배웠던 그 교과 과정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을까라고 생각하면 글쎄 머리를 긁적이는 그런 과목들이 많아요. 내가 저걸 왜 공들여 공부했을까? 단순히 그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이 아까운 거야. 어쨌든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학문을 배워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대응되는 나에게 필요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실학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이 청나라,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이 청나라 학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진짜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깐깐히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즉 청나라에서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증학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캐치프레이즈, 이념으로 내세운 것,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의 요체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실사구시. 자, 여기서 이제 글자 떠야 돼. 편집자 잘 보세요. 실사구시. 빠방. 무슨 말이냐? 사실을 탐구하여 옳음을 구한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옳음을 구한다.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은 가라. 이제 형이하학. 이제는 이상한 뜬구름 잡는 철학보다는 과학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실사구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실학의 의미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청나라의 고증학이 조선 후기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실학이라는 학문으로 연결게 되는 겁니다. 자, 실학의 정신 잠깐 적어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실학을 설명해주는 적절한 중국 고사의 유래야. 실사구시.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고민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현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다, 그지? 현실. 나의 현실. 쉽게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 왕초보 한국사의 의미로는 내 꼬라지부터 해결하자. 내 꼬라지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기 전에 내 꼬라지부터 좀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지? 네네네네. 자, 현실을 동그라미 시켜주시고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새로운 것을,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조선 후기 때 시작됐으니 그것이 바로 어떤 학이다? 실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구시 없으면 적어두세요. 밑줄 쳐주시고 짝대기 몇 개? 땅땅땅. 소리가 크려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사구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학이 등장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청나라에서 넘어온 고증학. 이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건 받아들이는 게 맞지 뭐. 아시겠죠?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청나라 고정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실학이라는 거, 과연 어떤 것부터 시작했느냐? 한쪽이 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모형님 오셨어요? 제가 노래 한번 부를게요. 유이정, 유홍박박, 유이정, 유홍박박. 유이정, 유홍박박, 유이정, 유홍박박, 박바라박박박. 저 혼자 그냥 떡을 봤는데 그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 이름 앞글자예요. 자,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두 부류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로 나눌 수 있냐면, 야, 지금 우리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뭐야? 지금 임진왜란 하고 지금 병자호란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국토가 엉망이야. 게다가 바로 뭡니까? 이 양반 놈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땅덩어리, 이 권반, 권력을 장악한 이 권반 애들은 모든 땅덩어리를 지가 겸병해가지고 라티푼디움 넓히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부국강병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토지부터 다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토지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로 농사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어떤 학파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부류, 실학의 첫 번째 구분, 농사를 중요시 여기는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중농학파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중농학파라고 알아두셔도 대단한 거예요. 왕초보에선 대단한 거예요. 네. 중농학파가 있었고, 이에 더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뭡니까? 이제 농업이 조금씩 발달하게 되면서 남는 곡식,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게 돼. 이 잉여 농산물은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겠지. 그래서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상공업을 어떻게든 발전시키면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상공업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합니다. 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중상을 입은 거 아니에요. 중요시 여겼다 이런 얘기야.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안 늘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자,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인물 뭐 몇 분 소개해 볼까요? 자, 중농학파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유, 이, 정. 그리고 중상학파에는 아까 뭐라 그랬지? 유, 홍, 박박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형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형이 원해, 이익을 원해, 정말 약오르지 용용. 자, 요것은요 이제 한참 지난 개그이고요. 그냥 옛날부터 저희 강의를 들어온 모용님을 위한 하나의 헌정 강의입니다. 오늘 안 온 것 같아 근데. 자, 이런 유형원, 이익, 정약용 같은 분이 이제 중농학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바로 누구냐? 중상학파는요, 수원에 큰 용, 대용이 산대요. 근데 자기가 원해가지고, 지가 원해가지고 스스로 박제가 됐답니다. 야, 이런 참 고차원적인 유머화가 따로 있나? 듣고 계세요? 수원에 큰 용이 살았는데 지가 원해서 박제가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자, 중농학파 세 분, 중상학파 세 분. 중농학파는 뭘 주장했다? 농업을 중시 여기면서 토지 개혁을 중시했다. 그리고 중상학파 이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은 바로 뭡니까? 열심히 바로 책을 써가지고 무엇을 주장했다? 상공업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나 마지막에 이 박재가 같은 분은 바로 뭡니까? 이 박재가 같은 분은 정조한테 등용이 돼가지고 아주 이게 승승장구하긴 됐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개털됐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박재가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 하나 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에 큰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바로 뭐냐? 너무 검소해. 저 같은 사람이야. 돈 잘 안 쓰는 사람들.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절약하고 검소해서 문제야. 이게 말세야. 돈을 안 쓰는 거야. 이게 문제야. 박재가라는 같은 분은. 아니 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선 이전에 어떤 나라 있었어요? 고려 있었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 여러분들 사극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일단 고려의 왕들은 완전 의리의리하고 막 고려라는 고려를 그 배경으로 하는 사극들은 스펙타클하고 막
굉장히 휘황찬란해. 막 갑옷도 막 장난 아니야. 의리의리하고 옷도. 근데 이 사극이 조선으로만 딱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바로 뭡니까? 왕이 움직이지 않아. 왕은 무조건 앉아서 입으로만 떠들어. 그리고 평민들의 모습 비춰보면 평민들 바로 뭡니까? 옷이 다 허예. 그냥. 그리고 바로 뭐야?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들 화려한 고려 청자,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 같은 그런 화려한 비추색의 고려 청자 보셨죠? 나전칠기. 근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백자. 무늬가 없어. 그렇죠. 한마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고려시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치와 어떤 지배층의 어떤 사치와 이런 것에 대한 혐오의 마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배층은 검소함. 바깥으로 보이는 거. 검소함. 절약.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이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문제는 바로 뭐냐? 이제 서양이라는 나라도 막 들어오게 되고 막 중국이라는 나라와도 막 부딪히게 되니까 이 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공업을 천지했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를 하는 사람만이 근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 기만하는 사람 속이는 놈들, 눈탱이 치는 놈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멸시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곳곳에 이제 곡식이 막 넘쳐나니까 이것을 이제는 사고 팔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바로 뭐야? 거기서 썩어서 쥐들이 깔아먹어서 없어지는데 어떡해. 점점 소모되는데 그거 내다 팔아서 필요한 애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상업이 발달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꾸다가 결국엔 박재결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너무 근검절약해서 문제야. 돈 좀 쓰란 말이야.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비를 해야지. 뭐가 없애야지 또 그 사람이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획기적인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억룡이. 창조경제. 뭐라고 하는 거야? 억룡이. 입 롤만. 뭐 이게 무슨 뜻이야? 네. 자, 자, 손님 좀 끌어보려고 카메라 앞에서 좀 주절됐더니 입이 금방 피곤해지네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신학이라는 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청나라의 고증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 후기 때 시작이 됐단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니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상업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나 여기에서 정약용이라는 분 밑줄 쳐주세요. 특히 이 정약용이라는 분은 이 정조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수원화성 만들 때 거중기 발명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아주 성을 잘 만드는데 큰 공이 있는 분인데 근데는 바로 뭐냐? 집안에서 뭘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넘어온 서학, 바로 천주교를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거의 욕 나올 지경이야. 무려 18년 동안이나 긴 생활 동안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쓰시는 거지. 특히나 이 정약용 선생이 토지개혁을 주장하게 되면서 썼던 것 중에 유명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니들이 관리가 된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백성들을 기르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될 책. 우리 정약용 선생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주 유명한 책이지. 바로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은요. 상식으로 정약용 선생 실학자 중에서 중농학파에 속하시지만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목민심서였구나. 그렇죠. 먹고 살 걱정요? 왜 안 합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소득도 없고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하면요. 진짜 근근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18년 동안이나 가둬뒀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약용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정약용이라는 존재는 묻혀버렸습니다. 책을 안 썼더라면. 하지만 이 18년 동안이나 저술한 그 방대한 책이 오늘날 발굴이 되게 되면서 우리 후손들이 정약용이라는 분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책 안 쓰셨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게 뭐예요. 자, 우리는 조선 후기에 실학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학의 중농과 중상을 한번 구분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국학이라는 말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국학. 이 국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나라에 관련된 학문. 무슨 나라? 중국? 다른 나라? 일본? 아닙니다. 우리 조선에 관련된 것. 그 이전까지는 바로 뭡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상 바로 뭡니까? 중국에 이렇게 사대 관계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주고 받았죠. 사대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모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국력이 막강하고 문화도 굉장히 발달하고 특히나 이 서양에서 돌아오는 저쪽에 어떻게 아라비아 쪽에서 들어오는 문화를 빨리 접하는 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이 문화 발전의 속도가 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도 많이 얻어오고 여러 가지 서양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중국 사람들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중화 의식이라고 하죠. 작은 중국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이 끝까지 모셨던 중국은 명나라였어요. 청나라한테 얻어터지고 병자호란때 얻어터지고 우리가 형님하고 아이고 이게 엎친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바로 뭡니까? 명나라의 끈을 붙잡고 있었어.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 그 의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명나라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바로 뭡니까? 명나라의 그 어떤 찬란한 어떤 그 기백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는 작은 중국이란 의미로 소중화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었단 말이야. 즉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처량해. 중국 변방에 붙어가지고 작은 중국 이러고 트라이앵글을 치고 있잖아. 푸더리 프로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이 좀 흥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이러다가 회장님 되시겠네. 모공 보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나중에는 뭐 모낭충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겠네. 뭐 잘 되는 팩이 있으면 하나 좀 권해주시든지. 어쨌든 그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꼭지 가리개? 뭔 소리야 진짜. 자, 매니저님, 우리 방역 한번 할까? 네. 꼭지 가리개가 뭔지 몰라요. 자, 뭐 보이면 어때? 상관없어요. 뭐 사람이 뭐. 자, 뭐였지? 방금 뭐였지? 아, 갑자기 꼭지 가리개에서 갑자기 얼굴에 머리가 하얘지는데, 야, 저거 의미 아주 그냥 글에 저렇게 힘이 전달되는 저런 거 좀 부러워. 저런 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글빨이라고 합니다. 글빨. 우리가 보통 글빨이라고 하잖아. 꼭지 가리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자, 뭔 얘기 했었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자라는 학문 연구가 되겠지. 자, 실학의 또 한 축으로서 바로 국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뭐 역사라든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가진 뭐 역사라든지, 특히나 뭐 유득공 같은 분은 바로 뭡니까? 묻혀져 있었던 암흑 속에 묻혀져 있던 통일 신라 시대만 있었다 고대예라고 하지만 바로 뭡니까? 알고 봤더니 북쪽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유득공이라는 분은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뭐야? 잃어버렸다던 우리의 고구려 만주 땅이 다시금 우리 역사로 복원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들. 뭐 역사라든지 또한 바로 뭐 지리라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뭐 지리라든지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뭐 지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역사, 지리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가 있지? 지리 또 뭐가 있어? 역사, 지리 또 뭐야? 언어. 훈민정음, 신경준 씨. 우리 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 초보에서 지리, 특히 지리 하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영토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길로 이루어져 있고 산초는 어떻게 흘러져 있고 강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길은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서 저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중간에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 조선 후기에 지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정약용 말고
정의하국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추사 김정희. 이분은 글씨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림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조선 후기에 파브리너. 그렇죠. 아, 야구는 레저야. 정호 형님. 정호 형님 맞습니다. 그렇죠. 아, 바로 시리 하면 떠오르는 한 분 바로 김정호입니다. 영화에서는 뭐 신분이 낮은 뭐 지도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도 만드는 거라는 건요. 완벽한 국가 산업입니다. 이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에 이 신분 낮은 이 김정호라는 이분께서 막 각고의 노력것도 막 백두산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데 아니에요. 이 김정호 선생은요. 엄격하게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국가 사업으로서 지도를 만드신 분이고 그 이전에 선배 지리학자들의 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발품 팔면서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만들어낸 역작 지도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뭡니까? 대동여지도. 그렇죠. 자, 김정호 선생 하면요. 여러분들 대동여지도 전체 모습은 전도라고 하고 특히나 이 대동여지도는 바로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포켓에 딱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다가 대동여지도의 장점이 바로 뭐야? 심리 방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망에 심리마다 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만 확인되면은 내가 여기까지 얼마 동안 걸어야 될지가 다 나와. 굉장히 자세하고 정밀한 지도가 바로 그 당시에 대동여지도입니다. 김종호 아시겠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전체 펼쳐서 하면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고 못 다니잖아. 그래서 이걸 딱 떼가지고 분첩이라고 하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어가지고 넣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여러분들 실학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의 국학연구,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지리와 우리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특히나 지리학자 중에서 김종호라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만든 유명한 지도가 대동여지도였다. 전체 모습은 대동여지전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쳐주시고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아유, 고장났나?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가물가물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박혀드는 거야. 그런 거야.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후기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실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두 번째는요. 조선 후기에 양반들도 아닌 이 서민들이 이제 드디어 문화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잘 안 되려나 보다. 다 부러뜨려 먹어.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깨놓고 말합시다. 여러분들 문화생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깨놓고 얘기해요. 쉽게 생각합시다. 문화생활. 내가 지금 내가 생계를 꾸려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내 생계가 좀 어려워. 좀 못 벌어. 야구는 레저야. 그렇지. 야구는 돈.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 중에 뽑을 수 있는 건 바로 물론 문자도 중요하죠. 버스킹 존도 필요하고. 근데 뭐야? 기타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크 앰프는 사야 될 거 아니야. 야구, 빠따 정도 일단 그라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라브. 뭐 실밥통이 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화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바로 뭡니까? 생계투쟁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 아니겠어? 자,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선 후기에 왜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됐냐면 이것은 경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농업이 발달합니다. 아니, 농업이 발달하는데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왜 즐겨? 농업이 발달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것도 많은데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저수지를 좀 잘 만들어요. 원래 이 우리가 잘 먹는 주된 곡식 벼는요. 물을 진짜 많이 빨아당기고 자라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물이 끊어지면 이 벼는 금방 시들어 죽어버려요. 금방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썩어버려. 그래서 이 물을 지속적으로 확확 대줘야 되는데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서 이 물 대주는 기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관계, 시설, 수리시설, 저수지를 잘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서 이양법, 즉
모를 옮겨 심는 방법, 바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여러분들 모내기법,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있으면 좋은데 설명 들어갑니다. 왜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되고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직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선 전기의 직파법. 직파법은 바로 뭡니까? 땅에다가 곡식을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뿌려버리는 거야. 확 뿌려 그냥. 어디 뿌렸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거기 또 한번 뿌린데 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확 대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을 먹고 이렇게 무르르 자라게 되는데, 근데 직파법은 내가 이렇게 그냥 뿌렸기 때문에 이 벼가 이렇게 싹 자라기 시작하면서 함께 옆에서 뭐가 함께 자라납니까? 잡초들도 함께 자라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농사 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잡초가 처음 자랄 때 진짜 벼하고 비슷하게 자랍니다. 웬만큼 이 눈썰미가 안 좋아서는 이게 벼인지 잡초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중간쯤 크기 시작하면서 막 쭉쭉쭉 막 자라 올라가지고 옆에 있는 벼들이 뭐 빨아먹어야 될 이 뿌리를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 지가 양분을 쭉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옆에 있는 벼들은 전부 다 이래. 잡초가 쭉쭉 자라기 시작하지. 게다가 어떤 잡초 같은 경우는 진짜 벼처럼 자라다가 마지막에 꽃을 확 피워가지고 야 이놈 벼구나 이러면서 막 농부가 막 주변에 막 풀도 뽑아주고 막 물도 대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벼처럼 쑥 자라다가 갑자기 꽃을 확 펴가지고 메롱 이러는 잡초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 직파법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뭐냐? 농사에 여러분들 지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일 힘든 거는 잡초 제거예요. 이 농사 이 잡초 제거해 주는 게 김맥이라고 하지 이게 제일 커. 농사 지낼 때.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간 만큼 이제 이 소출이 없는데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이라는 것은 옮겨 심는 겁니다. 즉 일단은 봄에 얼었던 그 땅을 갈아요. 확 갈아가지고 물렁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확 대버려. 그리고 집에서 모판이라는 판자로 모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100% 벽시만 딱 갖다 놓는 거야. 거기서 물을 딱 뿌려주면 집에서 어떻게 돼? 따뜻하게 햇빛 받게 되면 거기서 모들이 자라. 그 모판 안에 것은 잡초일 리가 없지. 100%, 99% 벼겠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요놈이 자생력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뭐가 요만큼 자라잖아? 벼가 요만큼 자라면 그 모판을 들고 물렁해진, 물을 대서 땅이 물렁해진 논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줄잡이 있었을 거야. 옛날에 이렇게 양쪽에서 줄을 이렇게 잡고 표시가 돼 있어. 그 줄에 어디에 심으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면서 거기 자리에 이렇게 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일렬로 쪼르륵 이렇게 벼가 심어지게 됩니다. 마치 빠진 머리에 모발이 이식되듯이. 일렬로 쪼렇게. 자, 일렬로 쪼렇게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농부가 이제 김매기 좀 해볼까? 잡초, 영양분 빨아당기는 잡초를 좀 뽑아볼까 했는데 웬걸? 보니까 일렬로 쪼렇게 돼 있는데 그 한가운데, 양쪽에 벼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마치 자기가 벼처럼 이렇게 자라는 풀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농부들한테 속삭여. 아저씨 저 벼예요. 이러면서. 근데 바로 뭐야? 이렇게 보니까 요 열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녀석인 거야. 그럼 이 녀석은 뭡니까? 이 녀석은 100% 잡초야. 뽑아버리면 그만이야. 한마디로 이 이양법, 모내기법은요. 잡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열에서 벗어나면 걔는 잡초니까 금방 뽑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일찍부터 잡초가 수월하게 제거가 됩니다. 노동력 훨씬 덜 들어요. 게다가 이 벼들이 바로 뭡니까? 잡초가 없으니까 영양분을 오롯이 빨아당기면서 나중에 풍년이 왔네. 가을 되면 풍성한 곡식, 한마디로 엄청나게 더 많은 곡식을 출수할 수 있었던 거지. 말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선의 이양법과 같은 모내기법과 같은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농업 발달은 곧 생산량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여러분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를 이루게 되고 생산량의 증가로 부자 되는 농민들, 양반은 아니지만 부자 되는 농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농이라고 하죠. 부농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농들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일 안 해. 이제 자기가 풍성하게 거둔 곡식으로 땅을 넓혀가지고 큰 농장을 자기가 갖고 있어. 양반도 아닌데.
뭐 조선 후기쯤 되게 되면 양반 중에서 양반은 양반인데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더 이상 뭐 농사질 땅이 없어가지고 직접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잔반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농민은 양반이 아닌데도 그 잔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게다가 노비까지 부려. 일반 평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야? 시간이 남잖아. 그럼 이 분홍들 뭐 합니까? 이 신분이 한마디로 경제적 신분이 높아진 이 분홍들은 뭐 합니까? 여가 활동을 하는 거지. 여가 활동. 바로 이 여가 활동에서 조선의 서민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씁쓸하지만 이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 자, 그래서 그럼 이 여가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각 분야의 서민 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서민 문화가 있었을까? 일단은 바로 뭡니까?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창바다에 갔더니 이 양반네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양반네는 이 행색도 허술하고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지가 나한테 하대를 하네. 반말을 썼다 이런 얘기야. 내가 자존심 상해. 내가 돈은 쟤보다 많은데 신분이 낮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하고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지. 더러워라. 나도 공부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한문 안 읽고 한글, 훈민정음, 한글로 된 소설책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자면 뭐 박경리 선생의 토지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박경리 선생의 토지 양반도 뭐 사고 뭐 그러면 좋겠다. 그렇지. 뭐 길홍동? 저분 누구야? 야구를 내죠. 야, 잘하시네 저분. 자, 한글 소설 대표적으로 뭘 읽게 되느냐? 좀 통쾌한 것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 홍길동전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광해군 시절에 그 여러분들 그 광해라는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그 도승지 역할로 나왔는데 바로 이 허균이라는 사회 비평가가 쓴 바로 이 홍길동.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몸종이야. 그래서 내 신분이 서자야 서자. 에이, 서자는 조선시대에 뭐예요? 이건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서러워 그냥 서자지 뭐 서자. 서얼도 있지. 얼자는 더 유명하지. 얼자는 아버지가 그 저기 노비야. 엄마가 양반이고 그럼 얼자. 어쨌든 서얼이라고 하는데 이 홍길동은 바로 서자입니다. 서자.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몸종이에요. 근데 문제 뭐야?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불러. 어머니니까. 근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왜? 대간마님 이래야 되는 거야. 게다가 뭡니까? 나이 차가지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월급 좀 받고 싶은데 벼슬자리 오르고 싶은데 서자는 바로 뭡니까? 관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조선 전기에 아주 지라 같은 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홍길동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한테 매달리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는 부를 수 있구나.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 내가 너 불쌍하다. 앞으로 내가 아버지라 부르게 해줄까 하니까 이걸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로 이 홍길동은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괴수가 됩니다. 도적단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괴수 활빈당을 조직하게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보니까 고약한 양반들 탐관오리들 토벌하게 되는 거죠. 이 서민들이 봤을 때 바로 뭡니까? 아까 장바다에 갔을 때 새파랗게 젊은 양반놈이 나보다 돈도 없는 게 내가 또 분홍인데 근데 내가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막 스트레스 쌓이는데 집에 와서 홍길동전을 탁 읽으니까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탐관오리 양반들의 똥침을 찌르니 얼마나 통쾌하겠어. 잘 팔립니다. 네. 한글 소설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뭐냐? 이렇게 소설 딱 읽은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공연 보러 갑니다. 공연. 특히나 공연 어떤 거 봅니까? 판소리. 이 판소리라는 것은 이 소리꾼과 이 북을 치는 고수가 딱 두 명이 딱 거기에 올라가지 무대에 딱 올라가는데 들고 있는 것은 뭐 북 하나에 부채 하나 딱 펴는데 이 부채 하나 든 이 소리꾼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12마당 판소리 12마당 지금 전해지는 것은 5마당밖에 없지 뭐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기타 등등 뭐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5개의 이 소리를 쫙 펼치게 되면서 무려 막 8시간 막 뭐 이렇게 뭐 넘게 엄청나게 뭐 기분 좋고 삘 받으면 10시간도 넘게 거기에 막 살을 붙여가면서 자기가 막 꾸며내 가면서 막 있는 대로 그 부채 하나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판타지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거기에 이 서민들이 경도됩니다. 아, 요즘 뭐 그 여러분들 뭐 예전에 영화 중에 뭐 서편제, 뭐 이런 동편제, 예? 요즘에 소리꾼 유명하신 분이 있나? 요즘에는 죄다 트로트라 가지고 어디서 소리 한번 제대로 들을 수가. 아, 또 그런 게 소리 하시는 분들까지 이제는 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시는지 트로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트로트 이제 좀 지겹던데. 아무튼간에 걸출한 요즘에 누가 있나 소리꾼이. 옛날에만 해도 그지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국악 한마당 하면 일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국악 그 소리꾼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극화도 있었는데 마당놀이도 요즘엔 다 없어. 다 어디 갔어 우리 거? 어? 개나 소나 트로트야 그냥. 요즘 우리 거 어디 갔지? 아무튼 제가 그냥 좀 그렇다고요. 네. 자, 좀 흥분했습니다. 가라앉히고. 판소리입니다. 북과 부치 하나로서 희한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판타스틱한 그 당시의 서민 문화였습니다. 특히나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변학도 여러분들 춘향가 중에 바로 뭡니까? 신분의 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춘향이가 굉장히 괴롭잖아. 어? 이 서양에서는 사또 아들이란 이도령 이놈이 나랑 평생 일편단심 약조를 해놓고는 서울 가서 이 소식도 없고 후임 사또라고 오니 변학도는 나한테 자꾸 수청 들라고 그러고 춘향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내가 신분만 높았어도 저것들 전부 다 그냥 이랬을 텐데 아무튼 남자친구가 구해주길 바래야지.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암행어사 하면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 스토리에 바로 뭡니까? 서민들은 통쾌하다. 저 변학도 통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판소리에 살이 붙어가지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배층을 슬쩍슬쩍 비꼬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어 줍니다. 애환이지 애환. 위로해 주는 거야. 판소리 있고 또 판소리와 함께 또 뭐 있을까? 탈놀이. 이건 뭐 탈바가지 썼으니까 이건 장난 아니야. 팔소리, 뭐 한글 소설, 팔소리 이런 것만 해도 바로 뭡니까? 양반들을 슬쩍슬쩍 비꼬기 시작하는데 이 탈놀이는 탈을 뒤집어 써가지고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까발려. 더 까발려 막 양반들의 뭐 비리, 뭐 들리는 소문 이런 걸 이 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탈바가지 써가지고 내 얼굴이 복면처럼 바로 자신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편견을 버리고 그지? 나의 신분을 딱 숨긴 채 내가 누군지를 숨긴 채 딱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있는 대로 짓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양반들을 막 해가지고 말뚝이 불러들이고 막 그지 취발이 불러들이고 뭐 새뚝이 불러들여가지고 막 이 말뚝이들이 막 이게 양반인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 실제 있는 걸 어떻게 해? 실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양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말뚝이 막 떠드니까 이 서민들은 막 웃어 넘어지는 거야. 야 양반인데 이러면서 막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아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뭐 양반뿐이겠습니까? 탁발하러 다니면서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뭐 잘못된 삑뚤어진 땡중 같은 애들도 막 비판하고 그지? 그리고 여기저기 넘어가는 이 여인네들의 마음도 막 비판하게 되면서 사회풍자교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역시나 서민들의 어떤 해학과 그런 어떤 응어리진 마음을 위로해줬던 것이 바로 탈놀이입니다. 저거 한 번쯤에 그러니까 양반들도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이번에 뭐 저기 탈놀이 한번 벌어졌다는데 뭐 이번에 뭐 재밌더냐라고 하니까 예 제가 봤는데 말뚱이가 기가 막힙니다요 하니까 양반도 슬쩍 이제 궁금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탈놀이 할 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자기를 막 씹는데도 막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저 양반이 저기 왜 왔어? 했는데 바로 뭡니까? 거기서 웃고 있으니까 바로 뭡니까? 어떤 그런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충돌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하기도 하고. 탈놀이와 비슷한 게 바로 산대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대놀이. 이 산대놀이라는 것은 산대라는 약간 높직하게 사람들이 경사진 곳에 차곡차곡 앉아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약간 마당놀이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대놀이도 꽤나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뭐 있지? 그림 들어간다. 그림 하면 바로 뭐야? 그림 하면 풍속화. 풍속화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겠지. 조선 후기 풍속화 하면 여러분들 누구 떠올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밖에 몰랐는데 신윤복이라는 분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지? 장승업이라는 분도 조선 후기에 유명한 화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도 없지. 마당놀이는요. 저기 어떤 탈놀이와 저런 산대놀이에 이제 비춰가지고 오늘날 최근에 만들어진 게 마당놀이고. 겨자색 드래곤 맞습니다. 드래곤님 환상. 야 대단해. 풍속하면 노란색 나왔다. 김홍도. 네. 김홍도.
김홍도의 풍속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슥슥슥슥 실제 뭐 김홍도 우리가 풍속화만 워낙 봐가지고 이 김홍도 하면 풍속화가 떠오르는데 김홍도는 실질적으로 조선 시대의 천재 화가입니다. 화성이라고 볼 수 있어. 화성이야 화성. 대표적 작품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지금 민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서 제가 풍속화라고 하는데 이 풍속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조 임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야 요즘 백성 어떻게 사는지 좀 그려와 봐라. 이 화원이잖아. 나라에 소속된 화원. 나라에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그 필사의 어떤 기술을 담아가지고 그린 그림 중에 여러분들 맹호도가 있습니다. 맹호도. 여러분들 한번 그 그림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그마한 그림인데 유심히 보면 그 자그마한 그림 안에서 이게 몇 번의 붓질을 했는지 나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 털 하나하나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조선 회화의 최고의 어떤 정신을 볼 수 있는 역작이 바로 맹호도입니다. 그러니까 김홍도면 풍속화가에서 소개하다 보니까 워낙 뭐 씨름도라든지 뭐 벼타작이라든지 뭐 새참 먹기 뭐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홍도의 실력은 맹호도와 같은 그림에서 드러난다. 호랑이 그림이죠. 맞아요. 눈을 부라리고 딱 있는 거. 대단한 거지. 자, 풍속화가 있고 풍속화와 함께 또한 바로 뭡니까? 민화. 이 민화라는 것은 보통 이 그린 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이 굉장히 다작하신 분인데 미상이라고 합니다. 미상. 작자 미상. 민화. 누가 그린지 몰라. 그냥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막 밑둥이부터 이렇게 굵어져서 가늘어져야 되는데 민화는 거꾸로 뭡니까? 밑에서 가늘다가 위에서 막 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굵어지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막 그지?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호랑이는 막 이렇게 생기고 어떤 호랑이는 이렇게 생기고 막 하여간 그리는 그림마다 다 달라. 까치가 막 펭귄 같기도 하고 막 살이 쪄가지고 뭐 어떤 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참새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민화. 우리가 보통 벽서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귀신 쫓는 의식 뭐 그런 걸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아니 벌어먹고 살기 바빴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거. 잘 그렸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자세히 보세요. 진짜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 산더미, 풍속화. 다음 또 뭐가 있을까? 풍속화 다음에 또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그림 했고 뭐 또 뭐 있나? 빼먹은 거 있나? 뭐 있지? 다 한 것 같네. 다 한 것 같아. 전기수. 자,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 전기수라는 것은 기이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뭐 전기 고치는 분이 아니고요. 전기 수리공이 아니고 전한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늙은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책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책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 조선 후기에. 글자를 좀 모르거나 이렇게 좀 해득이 좀 떨어지는 사람,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읽어주는데 특히나 소설책 읽을 때 여러 가지 등장인물을 성우라고 볼 수 있겠다. 조선 후기의 성우예요. 성우. 혜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따다다단따다. 이게 그래도 아프리카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팬클럽 되신 거 감사하고요. 조금 기다리세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리액션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강의 마무리한 다음에 봐요. 2% 10개 감사. 막 터지는구나. 오늘 수강료가 그냥. 네, 감사. 그렇죠. 성우예요, 성우. 각양각색 소설의 주인공들 뭐 얘기해서 남자 주인공은 남자 누가 있을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자 주인 아버지라 부르 이러면서 목소리 바꿔가면서 이것이 이제 신파국으로 이제 조선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바로 뭡니까? 변사라고 혹시 해경 벌써 이렇게 감사. 짜짜짜 무슨 뭐 붙었나? 왜 이러냐? 따다따따따따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별풍선 총 20개 감사합니다. 입덕하셨어요. 좋았어. 변사라고 하지, 변사. 예전에 변사라고 했다. 이 변사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해주는 사람, 변호사, 중간에 호자만 빼면 돼.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막 설명해 주지. 활동사진, 영화 걸어놓고 이제 무성 영화니까 소리는 나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수일과 심순애의 가슴 끓는 이야기 개봉박두 뭐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변사. 그 이전에 조선 후기 때 바로 전귀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직업 이름입니다. 책을 대신 읽어주는, 드라마틱하고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저런 사람들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안타깝게도 서민 문화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하지 않는 농민들, 서민들, 분농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들의 여가 활동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 심청과 적벽과 같은 판소리, 그리고 뭐 안동하회 탈놀이처럼 같은 탈놀이, 산대놀이, 특히 풍속화, 김홍도 민화, 그리고 바로 뭡니까? 전기수. 특히나 여러분들 풍속화, 김홍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터져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실학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인한 분농의 출현으로 그들의 여가 활동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떤 서민 문화가 발달했는지 여러분들 세세하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히나 풍속화 김홍도 정도는 알아둬야 상식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자료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허균이 썼고요. 네, 일반 서민들 읽기 쉬우라고 우리가 지금 봐도 읽을 수 있다. 홍길동견. 다음 사진. 내부입니다. 아유, 국립도서관 도장이 찍혀 있네. 책 표지 한번 넘기면 저렇게 홍길동전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조선 후기 자료 사진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게 바로 뭐겠습니까? 아, 요거 안동이다, 안동. 내가 여기 가봤는데 안동. 바로 뭡니까? 양반탈, 손비탈 딱 등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폼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양반이라 그지, 이렇게, 그지? 양반탈, 손비탈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들 양반 노름하면서 바로 여기서 좀 있다가 바로 뭡니까? 이매가 등장해가지고 이매가 이렇게 턱 빠진 이매가 딱 등장해가지고 아유, 자빠질 뻔했다 하면서 막, 그지? 양반한테, 그지? 시비 걸고. 자, 그다음. 아, 요거 뭐겠습니까? 풍속화. 조선 후기 풍속화하면 누구 떠올라야 돼? 누구 떠올라야 돼, 이거? 이거 누구 떠올라야 돼, 이거? 이게 누구야? 타작. 이거 누구 떠올라야 돼? 누구 떠올라야 돼, 이거? 이거 누가 떠올라야 돼, 이거? 홍도야. 그렇지. 홍도야. 김홍도. 자, 보게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한번 보시면 이거 아주 재밌는 그림이 많아.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제 얼굴 안 나와도 되죠? 네.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되면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지금 벼 타작하는 거야, 벼. 나 예전엔 탈곡기가 없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이제 때려가면서 이제 터는 건데 쓰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민들이 우통을 벗고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 장죽에 담뱃대 물고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이 양반 누구예요, 양반? 양반이잖아, 양반. 양반이잖아. 그럼 이런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이것을 정조대왕한테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야. 야, 요즘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다더냐? 라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김홍도가 이제 탁 보여주면, 야, 진짜 이렇게 있냐? 야, 이 양반 야, 이거 완전, 일단 그림상에서 바로 뭡니까? 확실하게 이 신분에 의해서, 그지? 놀고 먹는 사람 확실하게 등장하잖아, 그지? 은근히 비꼬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김홍도 그림에 또 희한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간에 요 분, 이 양반, 뭐야? 자, 잘 보세요. 자, 가운데 이 뒷모습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 벼 타작하는 상의 입으신 이 서민의 오른손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한번 봐. 오른손. 오른손.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세히 안 보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왼손 오른손이 바뀌었어. 이 벼 타작하는데 여기 딱 들고 있는데 오른 팔에 왼손이 붙어 있어. 왼손이.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이 벼타작하는 고개 등 돌리는 양반이 오른팔에 왼손이 붙어 있다니까. 실수하셨나? 실수일 수 없지. 김홍도가 어떤 분이신데. 일부러 저렇게 슬쩍 틀린 수능 그림 같은 이런 틀린 그림을 이렇게 슬쩍슬쩍 그려 놓으신 분이 바로 이 김홍도 화백입니다. 오게티가 아니에요. 오게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슬쩍 틀리게 그리는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김홍도 화백의 아마 실력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몇 분 안 걸려. 이거 쑥쑥 빠르게 팍팍팍 하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그리다가 에잇 하면서 이렇게 쓱 하면서 한 번쯤. 왜냐면 다른 그림에서도 있어요. 특히 씨름도였나? 씨름도에서 맨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짚고 있는 그 사람의 왼손 오른손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도라는 분도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뭐지? 그다음 사진이 있나? 요건 뭘까? 요거 새참이구나. 새참. 새참. 오늘날 이런 거 실질적으로 뭐 그림으로 이러고 온 거면 기겁을 하지. 기겁을 하지. 이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새참 먹고 있는 그림인데 우통을 벗어 제끼고 아주 열심히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흐뭇해요. 이거 정조 임금이 이렇게 바라보면 야,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밑에 보면 개도 한 마리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아낙네가 돌아서 가지고 깐난에게 젖도 물리고 있어. 오늘날에는 아주 기겁할 일이죠. 기겁팔이지. 조선시대 뭐 저런 거 흔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 장터에서 이렇게 행상하시다가 뭐 물건 넣고 파시다가 애가 좀 보채면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뭐 보든 말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탁 드러내고 이렇게 젖을 먹였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 옛날 사람인가?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서민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게 바로 뭡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냐? 안숙선 명창이구나. 안숙선 명창. 안숙선 명창. 자,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그죠? 판소리. 고즈넉한 무대에 북을 치는 고수한 사람과 부채를 진 한 여인이 만들어가는 판타스틱한 세계. 내가 봤을 때는 공연의 휘황찬을 뭐 서양 하면은 이렇게 또 우리가 서양 공연은 뮤지컬 떠오르잖아. 뮤지컬. 화려하고 막 리얼하고 막 실제와 같고 막 하지만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직접 머릿속으로 이렇게 오는 이미지가 물론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머릿속을 하얗게 관객들이 오히려 이렇게 장면을 채워가는 이러한 어떤 공연. 우리나라의 뭐 사물놀이라든지 4가지 악기로만 그냥 만들어내잖아. 특히 판소리와 같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하나의 정제된 미학으로서 우리가 어렵다. 내 분야가 아니니까 넘어가자.